괜히 집 샀나? 50대 파산 신청 역대 최다. 가계부채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 픽을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뭐지? 50대 파산 신청이 역대 최다인가? 또 가계부채가 지금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가계부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거고요. 또 어떻게 집값이랑 연관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 파산 신청자 10명 중에 6명에서 8명이 50대 이상의 남성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이 넘어서 지금 가계빚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가계빚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50대 이상의 인구가 특히 남성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24년 기준으로 해서 개인 파산 면책 신청자 연령대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50대가 22.7%, 60대가 39.6%, 무려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요. 70대가 19%, 2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거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인 파산 신청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 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1,302건이라는 거죠. 50대 이상의 파산 신청 비율은 80%가 맞지만 실제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은 1,300명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파산 신청을 하는지를 보니까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비 부족으로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청인 82%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 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청인 중에 50대 이상의 인구 비율, 그러니까 연령대 비율이 80% 이상인 건 맞아요. 팩트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실제로 집을 사서 원리금을 내느라 파산 신청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생활비 부족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분들의 82%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50대 파산 신청이랑 가계부채랑 연결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 파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82%가 살고 있네? 그러면 집을 사서 파산 신청을 한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파산 신청을 한 규모가 1,30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임팩트는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팩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을 볼 때 정말 임팩트가 있을 만한 숫자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서 기사를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산 얘기는 다 했는데 이게 집값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좋을까가 여러분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직관적으로만 봐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가계부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020년에 약 1,730조에서 2024년에 1,927조까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큰 규모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주황색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요.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 비율을 얘기합니다. GDP란 어떤 거냐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버는 소득이 GD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냐.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빚인 거죠. 자, 근데 21년까지는 소득 대비 빚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근데 21년부터 24년까지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래 소득을 500만 원 벌던 사람이고 빚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득이 8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는 소득 안 늘고 있는데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 체감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개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치가 이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2021년에 83.8%였던 게 2024년에 75.6%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계부채 비율과 집값의 상관성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막대 그래프는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뜻하는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전년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감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말과 24년 말을 비교해서 동기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났냐 줄었냐를 표시해 놓은 게 파란색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은 서울 지역의 매매 지수예요. 자, 일단 되게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막대 그래프 보세요. 거래량이 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수록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납니다. 자,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죠. 가계부채 비율이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가계부채 비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납니다. 2022년까지 거래량이 완전 급락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죠.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과 거래량이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가계부채 비율과 거래량을 아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상관이 있냐면요. 2012년을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매매 지수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매 지수가 올라갔다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매 지수가 내려갑니다. 자, 매매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가격이 내려갔다. 가격이 싸졌다. 하락장이다 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역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죠. 그랬다가 2012년, 13년, 14년에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아파트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매매 지수가 떨어졌던 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전 시장에서는 비쌌던 아파트들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안 되고 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내서 집을 안 사니까요. 거래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게 다시 매매 심리가 올라오고 거래가 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고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16년, 한 20년 정도를 서울 시장을 길게 봤었을 때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았던 시기가 언제였냐라는 거를 따져보면 2008년, 2009년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매매 심리가 올라가고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갔던 이 시작점, 여기가
정말로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2022년, 23년, 24년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왜 똑같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매매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올라갔죠. 21년까지 올라가다가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계대출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같이 빠지죠. 그러다가 이전보다는 가격이 싸진 상황에서 매매 심리가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거래가 되면서 가계부채 비율도 올라오고 거래도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전 시장에 비쌌던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싸졌기 때문에 매매 심리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가 내 집 마련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모습이 2012년, 13년, 14년에도 비슷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3년, 24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승을 시작했을 때가 매매하기 좋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집값이 상승을 하면요, 여러분. 시장에서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매수 심리가 고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수자가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거래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을 하니까 대출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가계부채도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집값이 정말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집값이 하락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저조하게 되는 거죠. 매수 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량도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면 가계부채 완화나 감소가 같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부채랑 집값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가계부채는 여러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결국에는. 왜냐? 금액이 크니까요.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끌어서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계속 가격이 올라왔던 모습도 보였지만 우리가 21년, 22년을 기억을 해보면 22년까지 완전 비싸게 올라갔던 가격들이 23년에 오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이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승을 시작했을 때가 매매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잘 해석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매매하려고 하는 매매 심리가 좀 더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반영하는 모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집값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